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과 지혜를 함께 키우는 경제 크리에이터 김프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카드값, 학자금 대출, 영끌에서 산집 대출 이자에 허덕이다가 나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영화에서처럼 파산이요. 외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파산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없었던 아주 먼 옛날 피와 칼이 난무하던 중세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끔찍하고도 흥미진진한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금융 시스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현명하게 돈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파산은 법원의 보호 아래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탕감받아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아주 문명적이죠. 하지만 중세시대 이전 고대 사회에서는 파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답은 당신의 몸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노예가 되는 걸로 끝났어요. 채권자, 즉 돈 빌려준 사람은 빚을 못 갚은 채무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가벼운 처벌은 광장에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망신을 주는 공개 망신형.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에 신상 털리고 조리돌림 당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하지만 이건 정말 애교 수준이었죠. 더 심각한 건 그냥 대놓고 고문을 하거나 심지어 채무자를 죽여버리는 것도 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채무자의 가족들까지 몽땅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 명에게 빚을 졌다면 당신이 죽고 난 뒤 시체마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각자의 빚 액수 비율에 따라 시체를 조각내어 나눠 가졌다는 끔찍한 기록도 남아있으니까요. 이건 거의 공포 영화 시나리오죠. 이 야만적인 사람에 대한 채무집행에서 재산에 대한 채무집행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건 바로 로마 제국 후기부터입니다. 한마디로 내 몸뚱이는 놔둘 테니 대신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내놔라로 바뀐 거죠. 인류 역사에 있어 엄청난 진보였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루틸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마티아누스라는 로마의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그가 만든 법은 기억할 만합니다. 보노룸 벤디티오. 라틴어로 재산 매각이라는 뜻인데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허용한 법이죠. 이 제도는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파산 제도의 뼈대가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은 흘러중세 유럽, 특히 상업이 발달했던 이탈리아로 넘어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현대적인 은행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은행들은 파산 사건에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맡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중세시대에 은행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파산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은행은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재산을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신용정보원이 있어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수기장부로 관리되던 시절이었는데요. 하지만 은행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금융 시스템이 지금처럼 복잡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은 특정 공동체 안에서 운영됐습니다. 마을이나 동네는 아주 끈끈한 관계망으로 묶여 있었죠. 요즘 아파트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누가 대충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빚 문제로 분쟁이 생기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은행은 그냥 여론 재판을 열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채무자가 정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CCTV는 없었지만 이웃집 아줌마 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던 셈이죠. 이런 공개적인 증인 시스템은 은행에게 또 다른 이점도 주었습니다.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파산 직전에 자기 재산을 몰래 팔아치우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꼼수를 부리려고 해도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행동들이 바로 발각되고 무효화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탈리아인들은 로마의 파산법을 몇 가지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현대 파산 절차의 모습을 갖추게 된 중요한 혁신이 여기서 나오죠. 그중 하나가 바로 파산 시점 소급 적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산 신청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하기 한 달 전에 채무자가 자기 집을 헐값에 아들 명의로 팔아버렸다. 그럼 그 거래를 없던 일로 되돌려버리는 거죠. 빚 갚기 싫어서 재산 빼돌리는 꼼수를 원천 봉쇄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유럽의 은행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파산을 추적하는 방법도 정교해졌습니다. 은행들은 자체 원장을 통해 채무 상환 기록과 채무자의 자산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파산 시에는 이 원장이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정부의 원장, 즉 세금을 걷기 위해 작성된 더 상세한 재산 목록에 접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두 장부를 교차 확인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해 정직하게 신고했는지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슬슬 현대 시스템과 비슷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중세의 파산 시스템이 현대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현대의 파산 절차는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할 수 없도록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시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해서 생활에 필수적인 면제 재산과 빚 갚는 데 사용될 비면제 재산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제인이 비면제 재산을 매각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빚은 탕감해줍니다. 채무자는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고 통제된 과정입니다. 반면에 중세시대의 파산은 훨씬 더 즉각적이고 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대출금 상환일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당국은 당신이 그냥 파산했다고 간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처럼 면제재산 같은 자비로운 개념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 심지어 밥그릇과 숟가락까지도 빚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었죠. 파산이 채무자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파산 관제인을 정부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이 직접 임명했다는 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죠.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으니 채무자는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와 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의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중세시대에는 남은 빚이 있다면 채무자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혹시 숨겨둔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정말 잔인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채무자가 정직하게 모든 자산을 신고했다고 판단하면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빚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자, 그럼 중세시대를 사는 당신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파산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민, 즉 흙수저라면 노역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채권자를 위해 몸으로 일하는 거죠. 엄밀히 말해 재산으로 취급되진 않았으니 노예는 아니었지만 한번 계약을 맺으면 벗어나기 힘든 잔혹한 착취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귀족, 즉 금수저라면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채권자보다 총과 칼, 그리고 권력이 더 센 다른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편을 갈아타는 겁니다. 힘으로 빚을 떼어먹는 거죠. 부르고뉴 공작이었던 필리프 3세는 실제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여러 번 충성 상대를 바꾸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금수저에겐 규칙이 다르게 적용됐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마지막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성전 기사단에게 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호화로운 궁정 생활과 여러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성전 기사단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을 때가 되자 그는 채권자인 기사단 전체를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을 고문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낸 뒤 모두를 산채로 불태워 죽여버렸죠. 그리고 빚은 당연히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가장 완벽한 채무 청산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중세의 역사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그 시대의 금융관행이 어땠는지 깊이 파고들수록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금융제도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 그리고 시행착오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뿌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세시대의 회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